나무 상자를 머리에 씌우고 자극을 다 차단하고 못 움직이게 하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서 좋아질 수 있다. 유아용 침대라고 불리는 치료 기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무덤처럼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기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블랙웰에 한번 갇히면 평균 10년에서 30년. 정신병원은 불공정한 곳, 그냥 아무나 가둬질 수 있는 곳. 부당한 입원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겠네요. 네, 그리고 가둬지면 죽을 수도 있는 곳.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말로만 하던 새로운 시리즈를 야심차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멋있는 목소리로 시작을 알려주시죠. 네, 저희의 새로운 시리즈 정신의학의 역사입니다. 좀 깔아봤어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돌아가면서 각자 하나씩 공부해 와서, 왜냐면 사실 저희가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정신의학의 역사에 대해 엄청 잘 알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와서 두 분께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 리치님들께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 강은 이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제가 두 분께 질문 좀 드리면서 시작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지 이제 15년쯤 됐잖아요. 네. 좀 넘었죠. 어디 가서 이제 나는 정신과 의사다라고 소개할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들 좀 어떤 게 있나요? 저 정신과 의사입니다 라고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혹은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들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정상이에요? 네. 저 병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많이 네, 듣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네. 하지. 이런 얘기들. 저는 제일 많이 들은 게 이제 누가 와냐, 누가 오냐, 어떤 사람들 오냐, 이걸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위험하지 않냐,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냐, 무섭지 않냐, 그쵸? 사실 우리도 정신과에 가기 전에 이 정신과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 약간은 위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고, 저희가 정신과 의사로 일하다 보니까 이런 편견들이 이제 정신과 제때 진료받는 거를 막고 있구나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부자들 활동을 시작했고, 자, 그런데 저희가 몇 년째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좀 줄여보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편견이 뿌리가 엄청 깊다는 걸 느낍니다. 정신과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의 근원에는 강제 입원이란 게 미친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이 강제 입원이 특히나 미디어를 타면서 더 자극적인 소재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정신의학의 역사 첫 시간에는 강제 입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과거 그러면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다뤘을까 우리가 추측해보고 과거 기록도 많이 보잖아요.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현실은 매우 잔인했다고 합니다. 뭐 유럽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뭐 아일랜드의 11세기 기록에 이런 게 있대. 오두막 바닥에 구멍을 파고 한 5피트짜리 1.5m짜리 구멍을 파고 도망치지 못하게 뭐 위에 뭘 그냥 덮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지. 그냥 평생. 그리고 막 독일 기록에도 돼지우리에 쇠사슬 묶인 채로 지내게 하고, 잉글랜드도 공터에 여러 명을 그냥 다 말뚝으로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재물을 바치는 시도도 있었고, 온갖 시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곳에서는 가정에서 어쨌든 케어를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치 가축처럼 묶어놓고 지내기도 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강제 입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18세기, 19세기? 그렇게 오래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병원이라는 형태로는 저도 이렇게 비교적 근대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수용소 형태는 그 전에 있지 않았을까? 수용소는 정확합니다. 특별히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최초의 보호수용소가 서기 500년에 비잔틴 제국에서 첫 등장을 했다고 해요. 꽤나 빨리 있었어요. 놀라워요.
이후에는 11세기가 되면서부터 유럽의 전역, 뭐 유럽이랑 중동이랑 지중해 여러 도시들에 이런 수용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매우 모질고 잔혹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이제 식량도 부족하고 위생 개념은 없고 뭐 온갖 기록에 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최초의 정신병원이 등장을 했어요. 최초의 정신병원은 어딘지 아세요? 우리 이제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들으면 아는 병원인가요? 아니 그냥 좀 똑똑한가 해서. 뭔가 아무 이름이나 얘기해보자. 맨체스터 병원. 히드로 정신병원. 되게 그럴듯하다. 맞아, 진짜 그런가? 네, 네, 1247년에 런던에서 수도원으로 시작한 베들렘 왕립병원이 최초의 정신병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선단체였는데 나중에는 오로지 정신질환자들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도 뭔가 어떤 치료의 목적을 가진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치료의 목적을 가진 행위들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치료가 있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되게 옛날에 선생님이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맑은 눈으로 넘기려고 했었나 보다. 그냥 설명해주면 안 돼요? 네. 그곳의 치료법은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고 채찍질하고 굶겨서 몸 밖으로 병을 빼내려고 했대요. 그래서 튼튼한 쇠고랑을 목에 차고 쇠사슬로 벽에 묶어서 한 발짝만 움직이는 게 허용되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가 가진 기본 컨셉도 동물과 다를 바 없고 가축처럼 일도 못하니까 더 혹독하게 다뤄서 병을 빼내야 된다. 17세기부터는 사람들이 돈 내고 가서 구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요? 진짜 동물원처럼. 네. 병원이 이거를 수용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을 한 거라는 건데, 와. 사실은 그 시기 런던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좀 발달해가는 곳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뭐 의학이나 과학적으로도 발달해가는 곳에서 저런 수준이었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1000년 이상 이런 정신질환자들을 바라보는 잔인한 어떤 생각과 지독한 인권 침해가 그냥 전 세계에서 계속 쌓여온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원과 강제 입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되게 뿌리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겠죠. 누가 어떤 근거로 가뒀냐, 어떤 근거들이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어쨌든 이제 중세라는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은 종교가 굉장히 절대적인 권력을 갖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의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뭐 병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네.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가족이 호소하면은 지역의 이제 치안 판사나 교구, 지금 말한 것처럼 교구가 승인하고 그러면 이제 수용됐다고 해요. 그래서 좀 위험하거나 이제 우리가 부양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래도 좀 심사를 하잖아. 제대로 심사를 하지만 당시에는 일단은 정확한 진단 시스템도 없고 인권에 대한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통제 목적인 거지. 이제 이 사람이 불황자가 되고 치안이 좀 이상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광범위한 행정적인 격리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가뒀다. 다 가뒀고 다 묶어뒀다.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러면 그 정신병원의 가족이 뭐 수용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실을 굉장히 남아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서 약간 손가락질 하듯이 지켜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곳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근대가 되면은 좀 괜찮아졌을까를 좀 봐야 돼요. 일단은 의학의 역사를 보면은 19세기 전반기까지, 그러니까 1800년대 전반기까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모든 정신질환을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딱 하나. 뭐라고 봤을까요? 그 하나. 정신질환은 이것 때문이다. 대답하세요. 답은 광기예요. 광기. 그냥 미쳤다. 다 광기야. 그래서 기원전 5000년 전 두개골에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옛날에 배운 적 있죠, 학생 때? 천두술이라고 해가지고 구멍을 낸 거죠. 구멍을 내서 뭔가 나가게. 그 광기라는 게 이제 빠져나가도록.
악령이 좀 빠져나가도록, 광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또 우리 뭐 사실 많은 걸 발견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분께서 이제 사체액설 뭐 이런 걸 해서 우리 몸에 있는 4가지 체액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생긴다라고 한 게 중세까지 그냥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나름의 이제 좀 노력을 했어. 이제 과학도 발달을 하고 어떻게든 고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과학적인 치료기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의 찰스 다윈, 그 다윈의 할아버지께서도 정신과 치료기기를 하나 만들었었다고 해요. 이름이 회전의자입니다. 현기증과 심한 구토를 일으켜서 혼미하게 만들고 뱉어내게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이 뭔가 이물질을 뱉어낸다라는. 그리고 날려보내는 것도 아마 있었겠지. 또한 충격의 욕조가 있습니다. 충격의 욕조. 충격의 욕조는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바닥에 확 내려앉는 거야. 그러면서 차가운 물 속에 빠뜨립니다. 얼음물 같은 데다. 그래서 광기를 몰아내는 치료법이었다고 해요. 와. 저 시절의 이론에 기반한 치료법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참 잔인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또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벤자민 러시라고 해가지고 미국 독립선언문에 선언을 한 그 서명을 한 의사예요. 이분의 별명이 펜실베니아의 히포크라테스입니다. 또한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사회운동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노예제, 사형제,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 반대하고 인권 신장에 굉장히 앞장섰다고 해요. 자, 이분도 정신과 치료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안정의자. 안정의자. 이게 정상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의자라는 게. 환자를 의자에 묶고, 묶어요. 그리고 나무 상자를 머리에 씌우고, 그래서 자극을 다 차단하고 못 움직이게 하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서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오랜 기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면 안 돼. 그래서 의자 밑에 이렇게 뚫어놨다고 해요. 여기서 다 해결해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권 신장에 앞장서고 뭔가 나름의 많은 노력들을 한 사람인데도 이 사람은 그래도 정신과 환자들, 정신질환자는 또 다르게 봤다는 거지. 이제 막 19세기 중반부터는 미국 정부가 정신질환 놔두면 안 되겠다. 발병을 막 추적하면서 정신질환을 이제 과거의 광기 하나로 설명을 안 하고 2개로 나눠서 보기 시작을 했대요. 당시 강제 입원 사유들을 보면 이런 게 적혀 있다고 해요. 상습성 간질, 신진대사장애, 매독, 유행성 뇌염으로 인한 성격 변화, 사업상의 곤란, 종교적 흥분, 일사병, 과도한 자유행위, 상습적인 박하사탕 소비, 저런 걸로도? 과도한 흡연. 어떤 것들은 뭐 조금 개연성이 있다, 뭐 유행성 뇌염으로 인한 성격 변화, 뭐 이런 것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지만 상습적인 박하사탕 소비.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에서도 1800년대 중반까지는 그리고 후반 가까이 가기까지 1800년대 후반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이상 선고를 받으면은 양육권, 재산권, 상속권 영원히 박탈되고요. 그래서 반항하면 매질, 사혈, 거머리, 관장 이런 치료들. 야, 사혈, 거머리, 관장 치료 이런 걸 보면은 그 아까 말한 사체액설이 이 시기까지도 아직도 이 정신 질환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뭘 다 빼려고 그러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신병동에 들어가면 몇 주나 몇 달 내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너무 해요.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정신병원에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아직까지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거에 대한 공포가? 근데 이걸 보면은 뭔가 너 이렇게 행동하면은 뭐 정신병원에 보내버린다 라는 식의 어떤 뭐 협박이라면 협박들이 횡행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의사 한두 명 매수해서 정신병원에 보내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정신병원, 뭐 정신과라는 곳이 터부시되고 굉장히 두려운 곳,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우리가 막 없었겠네요. 잘 아는 현대 문학에 등장하는 막 유명한 인물들도 자기 막 부인을 보내고 막 이랬다고 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걸 그냥 지켜보지만 않았어요, 모두가. 프랑스에서 이제 해방 운동을 한 분이 있었죠. 이름 기억나실걸요? 필리프 피넬이라고. 피넬 기억 안 나세요? 왜 고개 끄덕였어요? 혹시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굉장히 맑은 눈으로.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처벌이 마땅한 죄인들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통받는 인간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모든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면서 실제로 해방시키고 다녀요. 예, 정신병원에 프랑스에 갇힌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고 다니고 이런 견해가 미국으로도 전해져서 19세기 중반에 유명한 도로시아 딕스라는 사회운동가가 정신병원 개혁운동을 해서 3년 동안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잔혹한 이런 조치들을 다 고발하고요. 도덕적 치료에 입각한 새로운 보호수용소 32곳을 새로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제 입원의 제도화가 이제 약간씩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요, 이게 맞죠. 그 전까지는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잘못한 사람 취급을 계속 받아왔던 거니까요. 예,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약간 먼저 앞서서 각 지방에 공립 정신병원을 설립하도록 이제 의무화했고, 미국에서는 도로시아 딕스의 운동 때문에 주립병원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강제 입원 요건이란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자타의 위험이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아쉽게 도덕적 타락, 빈곤, 사회적 불안정 같은 걸로도 쉽게 입원이 됐고요. 의사와 행정관료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가족의 청원만으로 역시 입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정신병원은 불공정한 곳, 그냥 아무나 가둬질 수 있는 곳, 부당한 입원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겠네요. 네, 그리고 가둬지면 죽을 수도 있는 곳,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치료 목적보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통제, 공공질서 유지를 겉으론 내세우지만 사실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다라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필리프 피넬부터 시작한 이런 좀 인도주의적 치료 때문에 약간씩은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그래서 신체적 학대도 금지하고 대화와 관찰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환경요법 이런 건강한 것들을 제공하면 환자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안타깝게 이게 길게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풍토가요. 왜일까요?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어려웠을 거는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인력과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결론적으로는 치료제가 없으니까 결국은 답이 없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증상들을 계속 보이는 사람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는 시각이 거기 있는 치료진들 사이에 계속해서 생겼을 거고, 그래서 그런 나쁜 악습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블랙웰 정신병원이라고 뉴욕의 여성 정신질환자만 전문으로 보호수용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설로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역시 금방 변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7년에 넬리 블라이라는 기자 한 명이 편집장의 요청에 따라서 가짜 환자를 연기해서 거기로 들어가요. 갇히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숙집에서 일부러 소란을 피우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즉결 재판소로 갔어요. 잠도 안 자고 다크서클 만들고 막 이러고 갔는데 그래도 판사가 보니까 좀 멀쩡해 보이는 거야. 뭔가 말도 멀쩡하고 그래가지고 안 믿고 정신 이상 전문가를 불렀다고 해요. 정신 이상 전문가는 그 당시에 정신과 의사인데 당시에 되게 가짜 의사, 미치광이 의사로 놀림받았다 그래. 그리고 이 정신 이상 전문가들도 이 환자들과 함께 주로 보호수용소에 갇혀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같이? 그런데 어쨌든 정신 이상 전문가가 와서 이 넬리 브라이가 진짜 환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 벌려 하고 혀를 보고
맥박 짚고 심박 소리를 듣더니 그래 너는 환자다 이러고 입원을 했어. 대체 무슨 기준이 있는지. 그래서 왜 입원 결정이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1인실에서 6명이 생활하고 구속복을 입은 상태로 독방에서 혼자 출산한 여성 환자도 있고 쥐약을 푸딩으로 착각하고 먹었다가 사망하고 그 블라이가 받은 치료도 간호사가 블라이를 얼음 욕조에 집어넣고 피부가 파래질 때까지 문지르고 거기서 다른 환자들 만났더니 진짜로 이제 뭐 사이코시스 환자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독일에서 온 이민자가 영어를 못한다고 갇혔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도 입을 벌려보고 맥박을 짚어보고 결정이 됐나 봅니다. 근데 너무 속상하네요, 사실. 그리고 유아용 침대라고 불리는 치료 기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무덤처럼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기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블랙웰에 한번 갇히면 평균 10년에서 30년 갇혔다고 하는데 블라이도 처음엔 들어가고 좋아했는데 이제 무서워진 거야.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대요. 그렇겠지. 근데 다행히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편집장이 이제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꺼내줬어요. 그래서 나와서 특집 기사를 적었는데 그 특집 기사에서 누가 미친 사람이고 누가 아닌지를 전문가들이 제대로 구별할 능력이 없다라고 적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과연 그걸 정신의학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정신의학이 세게 한 방 먹고 무너진 겁니다. 좀 슬프네요. 네. 사실 이제 진짜 우리 현대 정신과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나 뭐 크레펠린 이런 사람들은 이제 19세기 말에 1890년대에 이제 그 사람들이 발견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몇천 년 동안 그냥 지옥이었던 거예요.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뭐 체계화된 어떤 진단이나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 이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가둬두거나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미개한 그런 치료법들만 계속 횡행했던 거군요. 원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더 뭔가 좀 참혹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요. 너무 씁쓸한 것 같아요. 참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도. 그동안 이제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그리고 뇌부자들 활동을 하면서 왜 정신질환과 정신병원에 대한 편견은 왜 이렇게 뿌리 깊은 건가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지난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큰 결정타, 정신의학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라고 표현되는 사건이 1973년에 일어난 로제난 사건인데요. 정신과 의사들은 진짜 환자와 가짜 환자를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널리 알려졌던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이 현대 정신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오는 날의 강제 입원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흥미롭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